안녕 친구들. 드디어 내 훈련이 끝났어. 그리고 거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지. 너희가 꽤 오래 기다린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할게. 그리고 각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걸 들려준 사람을 먼저 소개해 줄 테니까 참고하면 좋을 거야. 첫 번째로 소개해 줄 사람은 KD야. KD는 산림구조대원으로 15년이나 근무한 베테랑 대원이지. 그녀는 높은 산악지대에서의 구조활동을 맡고 있어.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야. 우리가 한조가 되어 훈련을 받던 도중 그녀는 모두 4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지. 우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 이 이야기는 내가 그녀에게 가장 충격적인 임무가 뭐였냐고 물었을 때 들려준 것이야. 그녀는 보다 지독한 사고들은 높은 산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했지. 산이 높아질수록 위험 요소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그녀가 근무하던 지역에서 끊임없이 실종 사건이 발생했대. 그녀는 그때를 암울한 시기였다고 회상했지. 날씨가 정말 기록적으로 좋지 않았고 매일매일 발이 잠길 정도의 폭설이 내렸대. 몇 번의 눈사태가 일어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지. 그녀의 팀은 사람들에게 안전지역에서만 머물 것을 경고했어.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지. 심지어 일가족이 모두 몰살당한 경우까지 생겨났어. 그 가족의 아버지는 자신이 구조대원들보다 산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예정된 여행 코스였던 위험 지역 안으로 들어가 버렸대.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단단하다고 생각한 눈길에 발을 들였고,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 그들은 300피트 아래 계곡으로 떨어지게 되었어. 바닥에는 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부모 쪽은 즉사했지. 아이 중 한 명 역시 사망하고 말았어.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아이는 살아남았지. 한 아이는 다리와 갈비뼈에 골절을 입었고, 다른 아이는 발목을 접지르고 멍이 좀 생긴 것 외에는 거의 부상이 없었어. 멀쩡한 아이는 도움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채 반마일도 가지 못해 폭풍에 휘말리고 말았지. 그리고 결국 얼어붙은 채 사망하게 되었어. 그 가족이 위험 지역으로 가는 것을 우려했던 누군가가 KD의 팀으로 실종 신고를 했고,
KD는 수색에 나섰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시야가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 하지만 수색을 하기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서 KD는 결국 도움을 청하러 이동하던 중 얼어 죽은 아이를 발견했어. 그리고 근처의 계곡에서 사망한 나머지 가족들 역시 발견할 수 있었지. 그 광경을 보고 가족이 겪은 일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즉사하지 않았던 나머지 한 명의 아이는 결국 사망한 상태였지. KD가 본 가장 비참하게 얼어 죽은 시체였어. 아이는 무릎을 가슴에 붙인 채 꼭 끌어안고 자신의 머리를 그 사이에 힘겹게 파묻은 채였지. 그녀가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려 할 때 그녀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 아이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눈물은 얼어붙어 있었지. 아이는 점점 저체온증에 빠지며 공포에 질렸었던 것이 분명했지. KD는 자기 역시 아이를 가진 한 명의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대. 그녀는 이야기를 끝마치며 나에게 그 가족의 아버지같이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두 번째 이야기는 KD가 신입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야. 그녀의 팀은 숙련된 등산가 한 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 등산가의 부인은 분명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 믿고 있었어. 왜냐면 등산가는 단 한 번도 예정된 날짜에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KD의 팀은 수색을 시작했어. 등산가는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녀의 팀은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 매우 난이도 높은 클라이밍을 해내야 했지. 하지만 모두 충분히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등산가의 자취를 추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결국 그나마 평평한 지대가 나타났을 때 KD가 눈밭 위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어. 그녀는 그 자국이 향하는 길을 따라갔고 결국 조그만 살점 조각과 마주치게 되었어. 그것이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 떨어져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었지. 추적을 계속하자 살점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결국 그녀는 문제의 그 등산가를 발견하게 되었지. 그의 주위로는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와 있었어.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지. 그는 마치 어딘가로 기어가고 있다. 사망한 것 같은 모습이었어.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내장이 드러나 있는 것이 보였지. 그녀는 살점들이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건지 알 수 있었어. 그의 복부에 아이스 픽이 박혀 있었거든. 물론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상황을 대강 파악할 수 있었어. 그녀의 추측에 따르면 그 등산가는 빙벽을 올라가던 도중 다음 진행을 위해 새로운 픽을 꽂으려다가 어떤 이유로 추락을 하게 된 것 같대. 그는 픽을 놓친 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그 픽은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부분을 위로 한 채 등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 KD는 그 끔찍한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팀원들을 불렀어. 그리고 그 사체를 가능한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지. 아무리 노련한 등산가라도 그런 불의의 사고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거야. 그렇게 KD의 두 번째 얘기는 끝났어.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KD에게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어. 나는 그녀에게 실종자가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진 사건이 있냐고 물었지. 그녀는 나를 쳐다보더니 진짜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어 하고 말했어. 그건 베리를 따기 위해 숲에 놀러 왔던 어떤 가족의 이야기였지. 그 가족은 공원의 입구 부근에서 베리를 따며 소풍을 즐기고 있었대. 가족에게는 2명의 어린 아들이 있었지. 둘 다 채 5살도 되지 않은 상태였어.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중 형이었던 쪽이 사라져버렸어. 신고 전화를 받은 KD의 팀은 말 그대로 그 공원을 샅샅이 뒤졌지. 하지만 그 아이의 흔적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 마치 아이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사건이었지. 탐지견들을 동원해도 그저 바닥에 앉아 대기할 뿐 그 어떤 냄새도 찾아내지 못했어. 수색은 2달 동안 지속되었지. 하지만 결국 미결 사건으로 종결되고 말았어. 그리고 6달이 지난 후 가족들은 다시 한번 공원에 찾아왔지. 자신들의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들은 사라진 아이의 동생 역시 데려왔어.
형과 작별 인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부모가 잠시 묵념을 위해 눈을 감고 있던 몇 초 사이에 둘째 역시 사라지고 말았어. 순식간에. 마치 공기 속에 섞여 들어간 것처럼 말이야. 부모들은 거의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지. 한 명의 아이를 잃는 것조차 정말로 끔찍한 일인데 그게 2명이라면 어떨까? 수색은 또 한 번 시작되었어. KD의 팀이 그동안 했던 모든 수색보다 더 큰 규모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 거의 300명의 민간인 지원자들이 수색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어. 그 공원을 1인치 단위로 먼지 하나 놓치지 않고 조사하기 위해 말이야. 하지만 아이가 사라진 지점에서 몇 마일씩 되는 반경을 수백 명의 사람이 일주일이 넘게 조사해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2주일이 접어든 시점에 실종 장소에서 15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무전을 보내왔어. 바로 아이를 찾아냈다는 연락이었지. 모두가 그 아이는 이미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놀랍게도 무전을 보낸 사람은 아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는 답신을 보내왔어. KD와 그녀의 팀이 거기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아이가 정말 사라진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아이의 옷은 모두 깨끗했고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 게다가 아이는 놀라거나 당황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지. 아이를 찾아낸 자원봉사자는 아이가 숲에 앉아서 낡은 밧줄로 묶인 나뭇가지 뭉치를 가지고 놀고 있었대. KD는 아이에게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지.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곱슬곱슬 아저씨와 함께 있었다고 대답을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KD는 눈 덮인 산에 사는 서린의 전설이 생각났어. 하지만 KD는 침착하게 아이에게 곱슬곱슬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 그 사람이 털이 많았니? 하는 질문에 아이는 아니라고 대답했어. 그냥 그건 곱슬곱슬 아저씨였다고 말이야. 아이는 그 아저씨가 숲에서 걸어 나와 자기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다고 했어. 아이는 자기가 속이 빈 나무 속에서 잠을 잤고 곱슬곱슬 아저씨가 나무 열매를 줘서 그걸 먹으면서 지냈대. KD는 아이에게 그가 아이를 괴롭혔는지 물었어. 하지만 아이는 그 아저씨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어. 다만 그 아저씨가 눈이 없어서 좀 불쌍했다고 했지. KD는
아이를 데리고 본부로 돌아왔어. 경찰들이 아이를 인도해 갔지. 나중에 듣기로 아이는 계속 나무 안에서만 지냈다는 것 같아. 아이가 배가 고파할 때마다 그 아저씨란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인 것 같다더군. 아이는 아주 제한된 장소만을 이동할 수 있었대. 아이가 그 구역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아저씨란 사람은 엄청나게 화를 내며 커다란 소리를 질렀대. 아이의 말에 따르면 그 아저씨란 사람에겐 입이 없었는데도 말이야. 아이가 어두운 밤에 무서워하면 그 아저씨는 주변을 밝게 만들어주고 아이에게 가지고 놀라며 나뭇가지 뭉치를 주었대. 아이는 그 아저씨가 자기를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했대. 하지만 결국 그는 아이를 그냥 보내주었지. 그 소년이 올바른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야. 경찰들은 결국 수사를 멈췄어. 아이의 진술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그 소년의 사라진 동생을 찾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어. 하지만 결국 동생 쪽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대. 자, 이제 KD가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야. KD가 신입 시절에 팀원들에게서 벗어나 혼자서 산을 헤맸던 적이 있대. 그녀의 팀은 이미 세부적인 지도가 확보된 높은 산악 지형에서 기초적인 고지대 전술을 훈련하고 있었어. 그녀는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떨어져 나온 상태였지. 그녀는 휴식 시간을 틈타 팀원들로부터 50야드가량 떨어진 곳에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녀가 다시 팀원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채 5피트도 가지 않아서 갑자기 그곳이 어디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대. 그냥 잠시 길이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녀는 자신이 마치 기억 상실에 빠진 상태처럼 느껴졌대. 그래서 그녀는 잠시 가만히 서서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가 느끼는 혼란은 점점 더 커져갔지. 그래서 그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 아무 길이나 발이 닿는 대로 걸어간 거야. 하지만 그녀가 걸어갈수록 상태는 점점 더 심해져서 마침내 그녀는 자기가 애초에 왜 산에 올라왔는지 마저 잊어버리게 되었어. 그녀는 그렇게
무작정 눈 덮인 산을 헤매고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괜찮아, 괜찮아. 넌 그냥 식량을 좀 찾아야 할 뿐이야. 식량을 찾아내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냥 계속 걸으면서 뭔가 먹을 만한 걸 찾아봐.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리 말이야. 라고 말했대. 그래서 그녀는 그 목소리의 말에 따라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지. 갑자기 그녀에게 엄청난 허기가 느껴졌어. 마치 위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지. 눈앞에 있는 것은 뭐든지 집어삼킬 수 있을 것 같았어. 시간에 대한 감각도 사라져버려서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그런 상태로 돌아다녔는지도 알 수 없었지. 그런 혼돈 속에서 갑자기 그녀 앞에서 진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래서 그녀는 무작정 그쪽을 향해 걸어갔지. 그건 또 다른 산림구조대원이었어. 그녀의 동료였지.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 엄청나게 놀란 상태였어.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가 그녀를 향해 달려올 때 그녀는 자기 자신이 벨트로 손을 가져가 사냥용 손칼을 뽑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대.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녀는 자기가 뭔가를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대. 설사 그게 자신의 동료라고 해도 말이야. 만약 자신이 뭔가를 먹지 못하면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거지. 그녀에게 달려오던 동료는 그 모습을 보고 멈칫하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 그는 그녀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소리쳤지. 자기는 널 도와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동료의 그 말이 갑자기 그녀의 정신을 되돌려 놓았지. 순식간에 그녀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어. 그녀는 칼을 다시 벨트에 꽂아 넣었지. 그리고 동료에게 자기가 얼마나 오래 이탈해 있었냐고 물었어. 아무리 길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러자 그는 그녀가 무려 이틀이나 실종된 상태였다고 말했어. 그녀는 이미 훈련 장소에서 2개의 봉우리를 넘어 산의
반대편으로 넘어온 상태였지. 만약 계속 방황했다면 그녀는 지도가 확보되지 않은 300마일이나 되는 야생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거야. 그러면 팀원들이 그녀를 찾아낼 확률도 매우 희박해졌겠지. 동료 대원은 그녀가 살아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에게 시간은 거의 흐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지.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동료와 함께 본부로 돌아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할 뿐이었지. 그녀는 온갖 종류의 테스트를 받았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지 밝혀내기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의료팀이 낼 수 있는 결론은 그저 그녀가 일종의 기억상실 상태에 빠졌다는 애매한 대답뿐이었지. 그 기억상실의 원인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어. 다행히 그런 혼란 상태가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었지. 하지만 이야기를 마치며 KD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 일을 겪은 후에 자기는 절대로 산에서 혼자 있지 않는다고 말이야. 눈 덮인 산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누군가를 따라오게 하는 것은 물론 불편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은 얼어붙은 산속을 혼자서 이틀이나 헤매는 것보다는 충분히 나은 선택이 될 거야. 자, 이제 KD에게 들은 이야기는 끝이야. 오늘은 일단 여기서 줄일게. 다음엔 다른 교관에게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야. 그럼 다들 산에선 항상 조심하길 바랄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